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배려 깊은 남편이지만 그 남편이 준비한 명절 해외여행이라는 선물 속에 감히 상상도 못할 배신과 기만, 그리고 섬찟한 비밀이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남편이 이번 명절에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이 한마디에 감동했고 역시 내 남편 참 다정하고 속 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여행길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연락 하나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조용히 차분히 복수를 준비했어요. 친구가 우연히 찍어준 그 영상 안에는 제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그 영상은 저에게 상상 초월의 사이다 복수극을 완성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답니다. 믿었던 남편, 심지어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가 한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분노보다 더 서늘한 침착함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사연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배신에도 이렇게 멋지게 복수할 수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완벽한 복수가 담긴 이야기예요. 앞으로 차근차근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용기와 통쾌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7년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참석한 조촐한 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처음 본 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어요.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무뚝뚝한데 그 무뚝뚝함이 싫지 않았달까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편은 그때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좀 설렜어요. 나를 조용히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면서 마음을 키워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제 남편이 됐죠. 2년의 연애 기간 동안에도 남편은 변함이 없었어요. 성실했고 진중했고 무엇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연애보다는 이렇게 속이 꽉 찬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결혼 이야기를 오히려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 나이가 적지 않을 때여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는 사람과 미래를 상상하게 됐죠. 우리 말이야.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참 조용했던 사람이었네요. 과장하거나 격한 반응 없이 편하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 고요함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평온했어요. 대단히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매달 성실하게 들어오는 월급과 서로를 향한 배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도심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맥주 한 잔을 나누던 우리.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그 어떤 로맨틱한 영화보다도 더 소중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평온함이 너무 완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조금 까다로운 인상이 있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고 정성을 보이니 점점 마음을 여셨고, 시아버님은
저를 참 편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냥 우리 집 복덩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처음 명절을 맞이했을 때는 긴장도 많이 했지만 시어머님과 함께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 무치면서 제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셨던 게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던진 농담에 저는 재미있어서 잘 웃고는 했어요. 정말 저는 그 가정을 내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마음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꼬박꼬박 정성껏 챙기고 명절 준비는 물론이고 가끔은 김치 담가서 따로 전해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은 고맙다고 말하고는 했고 저는 그 한마디에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 즈음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추석 말이야. 이때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여행? 어머님 아버님 없이 우리 부모님만 모시고?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챙기면 되니까 당신은 모처럼 장인 장모님하고 시간 보내. 갑자기? 에이, 어떻게 그래. 어머님 아버님 서운하시게. 아니야, 다 이해하실 거야. 당신 그동안 우리 집 챙기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아마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때가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남편이 대뜸 추석 때는 시댁에 갈 생각 말고 명절 음식 만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친정 부모님 모시고 모처럼 좋은 시간 보내고 오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갑자기 꺼낸 이야기라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살짝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마음이야 남편 말대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시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괜히 눈치만 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고맙지만 시부모님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흔쾌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이 말을 먼저 꺼낸 건 다름 아닌 시모라고 했어요. 시모가 우리 며느리 명절 때마다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부모님 모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슬쩍 이야기하셨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대요. 그래서 제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동했어요. 시모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빠짐없이 시댁을 먼저 챙긴 건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고 시모와 남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때 친정엄마가 명절에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기기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시고 여행 다녀오면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여행 갈 곳을 알아봤고 부모님께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번 명절에 저랑 같이 여행 가요. 마침 엄마 생신이니까 모처럼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낼 겸 제가 모실게요. 제 말에 친정 부모님은 갑자기 무슨 여행이냐고 명절날 시댁은 어쩌고 여행을 가자는 거냐고 하셨고 저는 남편에게 들은 대로 모두 이해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하셨고 제 시모에게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여행 가서 선물이라도 사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모처럼 가족끼리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자며 설레어 하셨죠. 친정 부모님이 무척이나 좋아하시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이렇게나 좋아하시는 걸 진작 모시고 가지 못한 게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정말 우연히 한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죠.
그 한 통의 연락, 그리고 영상 하나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안에 담긴 장면은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명절인데도 며느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내심 죄송하기도 했고, 이렇게 친정 부모님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릴 겸 겸사겸사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죄송해요. 어머님 먼저 음식 준비 다 하셔야 하는데 힘드셔서 어떡해요? 제 이야기에 시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정적을 두시더니 금세 웃으시면서 뭘 그런 거로 미안해하냐고, 미안해할 것도 많다며 말씀하셨고, 특유의 너스레를 떨며 어색한 듯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여행 다녀오라고 했지. 너는 미안해할 거 없다. 뭘 그런 걸로 죄송하다고 전화까지 하고 그래. 여행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에이, 당연히 전화해야죠.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인데요. 그래. 명절이고 제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푹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잘 다녀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챙겨드려야지. 딸 시집가고 나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명절은 또 돌아오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좋은 시간 보내라. 시모의 그 따뜻한 말에 저는 괜히 또 울컥했어요. 결혼하고 5년 정말 이 집안에 시집와서 잘한 선택이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장인 장모님하고 마음 놓고 즐기고 오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편으로 남편 혼자 고생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했고, 남편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저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놓였고,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좋은 시부모와 남편을 만나나 싶었어요. 제 삶이 너무도 큰 행복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일찍 짐을 챙기고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몇 번이나 여행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며 빼먹은 거 없는지 확인하셨고,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며 너무 화려하지 않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명소가 있었는데 거기 꼭 가는 거 맞냐고 확인하셨어요. 두 분 다 들뜬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해외여행도 고민했지만 친정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무리하지 않기로 했고, 어릴 적 가족끼리 한번 가본 적 있던 그 추억의 장소로 국내 여행을 계획했어요. 두 분 모두 그리로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비행기 대신 기차 타고 풍경 보며 중간중간 지역 특산물도 먹고 온천욕도 하고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내내 친정 부모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절날 모처럼 휴식을 취하니 마음이 놓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졌고, 친정 부모님 얼굴에도 잊고 지냈던 미소가 돌아오셨죠. 엄마는 매 순간마다 우리 딸 덕분에 호강한다고 너무 좋다고 하셨고, 아빠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가족끼리 해마다 여행 다니면서 추억이나 많이 남길 걸 그랬다며 멋진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 여행 3일째 되는 날 저녁, 숙소에 잠깐 쉬고 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에게서
카톡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카톡 내용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야, 너 혹시 이혼했니?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이혼? 그게 무슨 소리지?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냐. 잘 사는 친구 부러워서 이혼하는 꿈이라도 꾼 거냐고 말이죠. 내 삶에는 이혼 같은 거 없다고. 이렇게 좋은 시부모와 남편이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면서 겸사겸사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온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명절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 시부모랑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돌아온 친구의 답장은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부모와 남편 맞아?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네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네. 일단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한번 봐봐. 그럼 내 말 뜻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친구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친구가 보내온 짧은 영상 하나가 화면에 떴어요. 영상이 재생되던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누르기까지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얘가 갑자기 연락해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뭘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했나 보다. 우리 시부모님보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어 라고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영상을 재생시켰어요.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고 난 순간부터 제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면 속은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분명 우리 시댁이었어요. 명절이면 항상 온 가족이 모이던 그 집이었죠. 각도를 보니 베란다 바깥쪽에서 집 안쪽을 비추며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댁은 1층이라 커튼을 치지 않으면 베란다에서 거실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말이죠.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저 낯선 여자는 대체 누구길래 나 말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거지? 그것도 나 말고 내 남편 옆에서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걸까? 그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원래부터 그 집안의 식구인 것처럼 자연스레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분명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 그 명절날, 제 남편은 그 낯선 여자와 함께 시부모님과 거실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그 여자에게 명절 음식을 건네며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이던 그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그 여자에게 짓고 계셨어요. 시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계셨고요. 그러고는 그 여자가 술잔에 따라주는 술을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봐도 명절날 며느리가 앉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은 전부 며느리가 할 법한 행동이었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영락없이 그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며느리인 저는,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무것도 모른 채 여행을 즐기며 웃고 있었고요. 영상은 불과 40초 정도로 짧았지만 저에게는 세상을 통째로 뒤엎는 데 충분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눈물이 쏟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놀라면 눈물도 안 나는 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친구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저기서 저러고 있어? 그건 나도 몰라. 사실 우연히 너희 시댁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언니가 이 동네 사는 거. 마침 이쪽으로 이사했다길래 겸사겸사 네 얼굴도 볼 겸 이쪽 지나가고 있었는데 네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며느리인 척 앉아있더라?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가 싶었는데 지켜보니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영상 찍고 너한테 연락한 거야. 난 네가 나 몰래 이혼이라도 한 줄 알았어. 친구는 본인이 찍은 영상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그 여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고 너무도 자연스럽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하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서 친구는 제가 말도 없이 남편과 이혼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생각한 결과 제가 몇 가지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편은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핑계 삼아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보내고 명절에 저를 집에서 치운 것이고, 두 번째는 시댁 식구들 모두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친구 말대로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시부모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께 숨기고 있었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성을 다해 챙겼던 시부모님,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던 그분들이 제가 비운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에게 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의 정체가 뭐길래 나를 집에서 치우고 그 여자를 안친 것인지,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티내지 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치우고 몰래 그 자리에 앉힌 정도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른 척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어찌 되었든 이 판에서 지지 않을 테니까요. 영상 속 그 장면을 본 이후로 제 머릿속은 엉망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계속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쥐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시댁 식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여자와 함께 있었는지,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분노하거나 들이대면 오히려 저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아무래도 그게 먼저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으면 목이 꽉 막히고 머릿속은 온통 그 영상 속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그 여자가 웃으며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모습, 남편이 그녀에게 숟가락을 건네던 손짓, 시아버님이 환하게 웃던 표정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입맛이 있었겠어요? 밤에는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그대로 재생됐고 결국 새벽이 될 때까지 뒤척이다가 잠깐 눈을 붙이면 금세 악몽으로 깨곤 했죠. 그런데 부모님은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제가 여행을 준비한 걸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면서 너무도 행복한 얼굴을 짓고 계셨고 그 모습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못 먹냐고 걱정하셨지만 그냥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먹다 보니 체한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말이죠. 부모님이 저리 행복해 하시는데 그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하고 여기 정말 좋다면서 억지로 밝은 척했습니다. 마음은 울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진짜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평소처럼 웃으며 나왔어요. 왔어? 여행은 어땠어? 장인 장모님 좋아하셨지? 짐 이리 줘. 내가 들어줄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했고 평소처럼 다정한 그 음성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조용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바로 분노와 혐오, 그리고 그 감정 위에 아주 얇게 덮인 낯선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평소처럼 다를 바 없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저는 역시 우리 남편을 참 다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나니 제게 보이는 웃음과 다정함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 내지 않고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에 잘 다녀왔어.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더라. 당신은 어땠어? 시부모님이랑 명절 잘 보냈지? 아니, 잘 못 보냈어. 당신의 빈자리가 그립더라. 그래도 당신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로 만족하고 참았지. 그래? 어디 안 가고 집에만 있었어? 시부모님이랑 다른 사람 만난 건 없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집에서 쉬었어. 부모님도 이번 명절은 쉬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슬쩍 명절에 뭐하고 보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입에서는 그 낯선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명절날 고생 많이 해서 늘 미안했는데 얼굴 보니 재미있게 잘 놀다 온 것 같다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삐쭉하고 곤두섰어요. 남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게 너무도 싫고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 딱 부러지듯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잠든 남편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만 제 목표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 가짜 얼굴로 보여주는 다정함 속에 속으면 안 되니까요. 친구가 마침 시댁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제게 그 영상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내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는 남편이 너무도 괘씸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깊게 잠든 걸 확인하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몇 달 전 남편이 무심코 누르던 비밀번호 패턴을 보고 기억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 우연히 본 거였는데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휴대전화 잠금이 풀리자 저는 집중하며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았지만 집중해서 문자며 통화 내역이며 사진첩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제일 먼저 메시지함을 확인했는데 그곳에서 외도의 증거로 사용될 만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아니기를 바랐는데 역시나 제 예상은, 아니 제 악몽은 틀림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매일같이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문자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 너무 기대돼. 나도 기대돼. 당신이랑 같이 명절을 보내다니. 어머님이 날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야. 나중에는 정식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진첩을 열었더니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에서, 밥상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웃는 사진까지. 제게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는 음성이 제 귓가를 스치듯 들렸고 인자하게 웃으시던 미소까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감히 상간녀의 손을 잡고 저리 다정하게 웃고 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여자한테 빠져서 그렇다 쳐도 나이 먹은 시부모님까지 이런 식으로 개념 없이 행동하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제 안에 있던 착하고 순진한 저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날 새벽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한통 속으로 날 이렇게 속였다면 이제는 내 차례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그들 곁에서 조용히 완벽하게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전과 똑같은 아내, 며느리였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시어머니께는 평소처럼 안부 전화를 드리며 챙길 건 다 챙겼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철저한 연기였습니다. 그들이 방심했을 때 허를 찌르기면 저의 큰 그림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웃는 얼굴 뒤에서 복수의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남편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의 출퇴근 루트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항상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저녁에는 늘 약속이 때문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서 저녁도 대충 먹고 들어온다며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 척을 해댔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상간녀랑 만나고 온 걸 뻔히 아는데 어디서 연기를 하고 앉아있나 속으로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보다 10분 늦게 나와 차로 남편을 미행했어요.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남편 회사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였어요. 잠시 후 남편은 차에서 내리더니 낯선 빌라의 현관 앞에서 익숙한 동장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남편을 따라다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열심히 촬영했어요.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얼굴, 조심스럽게 손을 잡는 장면까지 모든 걸 영상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어느 날 남편과 그 여자가 카페에 앉아 휴대전화로 시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날이었어요. 그 여자가 화면 속 시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어머님 너무 보고 싶다고 애교를 피워댔고 시모는 그 모습을 기분 좋게 웃으며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시모도 상간녀한테 보고 싶다고 언제 한번 또 식사하자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애써 참고 있던 제 감정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제 속에서 피가 다시 한번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이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화가 나고 괘씸했습니다.
참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간신히 감정을 누르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기만당했는지를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모은 증거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법률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 USB와 노트북, 메모장, 휴대폰을 꺼내놓고 정리한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이건 남편이 상간이 집에 들어가는 영상이에요. 나중에 둘이 함께 나오는 장면도 있고요. 이건 두 사람이 밤에 드라이브하는 모습이고, 이건 둘이 나눈 문자 캡처한 거예요. 여기 시부모님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어요. 제가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본 변호사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자료를 넘겨보더니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많은 불륜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시부모님까지 동조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으로 이혼 충분히 가능해요. 위자료 청구, 상간녀 상대 소송까지 전부요. 그래요? 하긴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 문제 없겠죠?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그 인간과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그냥은 싫어요. 저를 배신한 남편, 그걸 알고도 방조한 시부모님, 그리고 내 영역을 침범한 그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고통만큼 똑같이 되갚아줄 수는 없어도 다른 것으로 보상받아야겠어요.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조용히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남편과 그걸 알고도 방조한 시부모님, 그리고 감히 내 영역에 침범한 그 여자까지 제가 겪은 고통을 돈으로 보상받고 싶다고 했죠. 이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돈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감정은 끝났고 이제 계산만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이날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아내와 며느리의 삶을 계속 이어갔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게 그러하듯 저 역시 그들을 속이며 마치 이중생활과도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어요. 식탁 위에 올려놓은 상자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감사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께 전해드릴 선물이 있어서요. 선물? 네, 저번 명절 때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보답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감사한 마음에 여행지에서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이번 주말에 전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겸사겸사 같이 식사도 하고요. 시모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잘 다녀온 거로 됐지 뭘 선물까지 준비하냐면서 애써 기분 좋은 걸 숨기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직도 여행 이야기를 하실 만큼 너무도 좋아하셨다고. 그런 선물을 남편과 시부모님이 주신 거 아니겠냐며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없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시모는 신이 난 듯 웃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준비했다는데 고맙게 받으마. 그러면 이번 주말에 보자꾸나. 그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책상 위에 정리해둔 서류들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획한 복수의 날을 하루하루 기다렸어요. 사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선물 상자 안에는 제가 그동안 모은 불륜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시부모와 남편에게 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준비한 선물을 챙겨 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속으로는 드디어 오늘 모든 걸 다 끝내는구나 생각하면서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문을 열고 맞아주셨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잠깐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진 것 좀 봐. 시모 옆에서 시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손길, 예전 같았으면 따뜻했겠지만 이젠 전부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의 역할을 유지했어요. 마지막 무대니까요. 시모와 식사도 평소처럼 정갈하게 차려졌고 온 가족은 둘러앉아 오붓하게 식사했어요. 남편은 늘 그랬듯 시모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웃었고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많이 먹으라며 고기를 집어서 밥그릇에 놔줬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커피와 함께 간단히 과일을 먹게 됐어요. 거실에 모여 도란도란 웃으며 과일을 먹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한쪽에 놔둔 상자 하나를 챙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처럼 친정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 말에 시모는 양손을 모으며 정말 괜찮은데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냐면서 그냥 우리 며느리 착한 마음이면 충분한데 고마워서 어떻게 봤냐며 너스레를 떨었고 시부는 그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모는 좋으면서 애써 괜찮은 척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댔지만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잔뜩 기대에 찬 모습으로 선물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냐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셋은 상자 뚜껑이 열리는 그 순간 절대 잊을 수 없는 진짜 선물을 마주하게 됐어요. 상자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불륜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폴더에 담긴 수십 장의 문서, 캡처한 문자 메시지, 사진 몇 장은 일부러 인화해서 상단에 올려뒀죠. 시모가 상자를 열자마자 분위기가 뚝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상자 안에 있는 불륜 증거에서 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을 덜덜 떨며 맨 위에 있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고 그 아래에 있던 문자 캡처 서류들을 빠르게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의 문구들이 큰 글씨로 출력되어 있는 걸 보며 시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남편, 상간녀, 시어머니, 시아버지,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시모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옆에서 이를 똑같이 보던 시부도 사진을 들여다보시다가 얼굴이 굳어버리셨고 말없이 입술을 꽉 깨물며 시선을 돌리셨어요. 시모는 입을 가리며 떨리는 손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니?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에 저는 여유롭게 앞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면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뭐긴요.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선물이죠. 어떻게, 사진 마음에 드세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잘 나왔죠? 시부모랑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놀라서 입을 떡하고 벌렸어요. 그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남편의 상간녀를 며느리처럼 받아주시고 친딸처럼 챙겨주시는 그 따뜻한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사진으로 남겨봤어요. 직접 보니 어떠세요? 아버님도 마음에 드시나요? 두 분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누가 보면 진짜 며느리한테 다정히 구는 시부모라고 착각할 정도로요. 오죽하면 저도 이 집의 며느리가 저 여자인가 착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상자 속에 있는 불륜 증거들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그제야 조심스럽게 상자 속 자료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이건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내가 당신을 빼놓을 리 없잖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고 그 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 서류 뭐냐고, 정말 자신과 이혼할 작정이냐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그 여자도 전부 다 나한테 한 잘못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쥐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얼굴이 창백해진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언제부터 알았냐고, 몰래 자신의 핸드폰을 뒤져서 알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저는 놀라서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저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행지에서 연락이 왔어. 친구가 너랑 그 여자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함께 있는 영상을 보내줬어. 내가 비운 자리에 참 당당하게도 다른 여자를 앉혀놨더라. 거기다 한복까지 입혀서.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이 굳어졌고 시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셨어요.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고 애써 부정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상 속 시부모와 남편의 모습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아 불륜 증거를 잡았다고 했죠.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상자 안의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 상간녀와 시부모가 함께 찍힌 사진 한 장을 그들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던 거 아닌가요? 저를 친정 부모님과 여행 보내서 치운 다음에 그 여자를 앉히고 싶으셨어요? 그 여자는 제가 비운 그 자리에 너무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젠 정식 며느리 삼으세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진만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그 다음은 남편을 향해 이제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내가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죠. 대신 날 배신한 대가로 보상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나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 없어. 그냥 죽인 것뿐이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난 당신이랑 계속 살고 싶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죽을 때까지 바람 안 피우고 당신만 보고 살게. 맹세할 수 있어. 맹세? 나한테 그딴 맹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저 몰래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정리할 거라고 평생 저만 보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이제 와서 싹싹 빈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말이죠. 제게 쩔쩔매는 남편을 보고 더는 안쓰럽지도 추근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시모까지 합세해서 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세아가,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우리도 아들한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엄청 놀랐어. 진짜야. 그래서 너 세아가 알기 전에 얼른 정리하라고도 했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니? 그저 장단 맞춰주면서 빨리 정리하라고 타일렀어. 그것뿐이야. 시모는 자신들에게 며느리는 오직 저뿐이라며 그 여자는 좋게 잘 타이르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단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피가 다시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도 정리하려는 중이었다는 말이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내 자리에
그 여자를 앉혀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어 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시부모랑 남편은 또다시 저를 속이려 들었습니다. 모든 걸 들켰는데도 되지도 않은 거짓말로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그런 제 일침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예정대로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내가 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고 시부모고 모두 저를 쫓아나와 말렸어요. 다시 생각해보자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단호하게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남편의 집을 현관문 앞에 쌓아두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해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제게 꼬리 내리고 절박하게 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남편과 사는 집이며 시부모님이 사는 집까지 전부 제가 마련했어요. 물론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고요. 아무튼 제 능력으로 벌어서 마련한 집이니까 이혼과 동시에 제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잘 알고 있어서 돈으로 혼쭐 내주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없는 주머니에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어요? 이게 제가 그들에게 내린 벌입니다. 그렇게 저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 사람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소송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소송 기간 내내 부모님과 시부모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을 본 마당에 뭐하러 봐주나요? 그러면 안 되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에 위자료 청구가 법원에서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 역시 제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웃긴 게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붙은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 제 능력으로 마련했다는 걸 알고는 남편과 바로 헤어졌더라고요. 저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저만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기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이겨낼 저를 믿어요. 왜냐하면 이번 일로 저는 누구보다도 강해졌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